게임 이론이 어떻게 진화론과 조우하게 되었을까? 조우라는 건 우연히 우연히 마주치는 거죠.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게임 이론은 합리적인 주체를 상정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합리적인 주체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주체예요. 초합리적인 주체라는 건 매우 똑똑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실수도 하지 않는, 상대편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천재들의 두뇌 싸움이죠. 그런데 진화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생명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개미도 협력을 하고 심지어는 식물도 협력을 하죠. 지능이란 게 없는 생명체들이 하는 것이 진화인데 게임 이론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 이론을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해온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인데, 경제학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인간 주체들이 다루는 게임들만 연구해왔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게임 이론이 여타의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란 건 뭐냐면, 개별 행위자들, 선수들이 구사하는 전략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포츠 경기가 재밌는 이유는 나와 상대방의 전략이 서로 엇갈리면서 재미가 있어지는 거. 그 요소를 게임 이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그대로 살리면서 개별 행위자들이 갖고 있다고 상정했던 합리성을 한번 빼보자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를 분석하면서 보셨다시피 아까 그 이득이라는 개념을 보셨죠. 이득. 그 이득을 보수, 페이오프, 그 보수를 생물학적인 맥락에 놓을 수 있다면 이건 참 그럴듯한 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존 메이나드 스미스라는 분과 조지 프라이스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73년에 네이처의 논문이 하나 실립니다. 로직 오브 애니멀 컨플릭트, 동물 갈등의 논리라는 논문이 하나 실리면서 진화의 게임 이론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살던 게임 이론을 진화론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붙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인데, 미리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죄수의 딜레마를 그럼 우리가 이제 진화적인 맥락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단지 진화적인 관점을 취했다는 것만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진화적인 관점을 취하든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관점을 취하든 죄수의 딜레마는 여전히 죄수의 딜레마예요. 처음에 모두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아름답고 좋은 사회겠죠. 근데 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뮤테이션이죠. 변이죠, 변이. 어느 한 사람이 나는 협력하기 싫어, 배신할래라고 딱 딜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자, 요 인구에서 제일 높은 보수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딜을 한 사람이겠죠. 옆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겠죠. 무슨 전략을 쓰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결국은 D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모두가 딜을 하게 되는 것으로 계속 셀렉션,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사회에서 시작했더라도 모두가 배신자만 남게 되죠. 자, 이것도 여전히 딜레마인 게,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 자, 한번 평균적인 이득을 따져보세요. 이걸 이제 진화 게임 이론에서는 피트니스라고 불러요. 적합도라고 부르는데, 개체가 자신의 적합성을 감소하여 타개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서는 6명이죠. 모두가 C를 하는 상황이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봤던 R, 리워드, 모두가 다 R을 얻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P를 얻고 있는 상태죠. 한 명의 변이라도 일어나서 점점 D를 학습하게 되는 과정이 마지막에 끝나면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노학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어요. 그거를 아주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5가지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5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메커니즘. 이게 바로 친족 선별이라는 거고, 킨 셀렉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이 도둑이에요, 둘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너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저 친족 선별이라는 건 딜레마가 아니에요. 왜 딜레마가 아니냐면, 당신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면 어때요? 딜레마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C를 하죠. 그럼 D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메커니즘이고, Direct Reciprocity, 직접 상호성. 리시프로시티라는 개념은 좋은 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엄한 짓을 했을 때는 나도 똑같이 맞받아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 상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직접 상호성은 뭐냐? 오늘 나를 돕는다면 내일은 내가 널 도와줄게.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일 우리가 또 만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일 우리가 안 만나면 어때요? 내가 내일 줄게라는 상대발이 나한테 신뢰 있게 다가오지 않겠죠. 직접 상호성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와 내가 앞으로 당분간은 좀 볼 거야 라는 가정이에요. 너와 내가 다 당분간 좀 봐야 된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잘해줄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은 제가 나한테 잘해줄 테니까. 이게 딜레마를 벗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오늘은 백그라운드 1권과 2권 모두에 수록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흡혈박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수록된 내용이며 후기 진화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의 진화의 예입니다. 백과사전에 수록된 흡혈박쥐의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흡혈박쥐가 흡입하는 피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매일 자기 몸무게의 반 이상의 피를 먹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만 굶어도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몸집에 비해
피를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다. 동료애가 매우 강해서 하루라도 흡혈에 실패한 동료가 있으면 입을 맞추어 자신의 위에서 피를 개워내어 먹이며, 반대로 사냥에 실패하면 예전에 피를 나눠준 동료에게 얻어먹는다. 이를 틱포텟 전략이라 하며 생물이 어떻게 협력하도록 진화하는가에 대한 예시로 꼽힌다. 흡혈박쥐는 동료에게 피를 공유하는 이타적 호혜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흡혈박쥐에게는 이전에 피를 공유하지 않은 이기적 박쥐에게도 피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때 흡혈박쥐가 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은 뇌의 심피질이 담당하며, 특이하게도 인간과 다르게 해마가 아니라 심피질이 박쥐의 기억을 담당합니다. 흡혈박쥐는 심피질을 통해 상대 박쥐가 과거에 피를 공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공유한 적이 없는 이기적 박쥐는 박쥐들에게 배신자 또는 무임승차자로 학습된 후 피해집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무한 반복될 경우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 보복 전략이 나타나 배신자인 이기적 박쥐는 소멸됩니다. 호혜주의를 쉽게 표현하면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며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내가 주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진화적 입장에서 바라본 호혜적 이타주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체가 자신의 적합성을 감소하여 타 개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킨다. 이를 흡혈박쥐에게 적용해보면 자신이 먹을 피를 사냥을 나가지 못한 동료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적합성을 감소시켜 동료의 생존을 위한 적합성을 증가시키지만, 이는 후에 자신이 사냥을 나가지 못할 경우 전에 도와주었던 동료로부터 피해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외에는 무조건 이타적 도움을 제공하고 이후 그 기억을 상호 공유합니다. 횟수가 반복될수록 상호성이 증가하고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배신자는 틱포텟 전략으로 소멸됩니다. 무한 반복되면 될수록 최종적으로 종래의 이타주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윈이 생전에 풀지 못하고 후대 진화학자들에게 남긴 질문인 종래의 이타적 행위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후기 진화학자들에 의해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해석으로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이 권에서는 로버트 엑설로드의 죄수의 딜레마 경기대회를 통해 틱포텟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